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방송연구소장 김지은입니다. 오늘도 미래방송 포럼에 참석해 주신 감사님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MBC의 대표 콘텐츠 하면 역시 무한도전일 텐데요. 요즘 김태우 PD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회사 선후배들 또 지인들이 요청하는 인터뷰나 강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렵사리 사정을 얘기하면 딱 2시간이면 된다. 너도 점심은 먹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점심을 못 먹는 날도 많고요. 만약에 2시간이 주어진다면 1시간은 잠을 자고 싶고 1시간은 아이디어 회의에 쓰고 싶다. 이런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무한도전 10년째인 지금은 일만 해도 일주일이 부족하니 좀 도와달라,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얘기 들으면서 제발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저희 지상파의 입장이 오버랩 됐습니다. 최근 5년간 프로그램 수출의 91%를 지상파가 담당하고 있고요. 반대로 수입의 96.7%는 유료 방송에서 발생했습니다. 적어도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사업자가 지상파라는 전제가 유효하다면 규제보다는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 1차 포럼에서는 700MHz 또 UHD TV 관련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저희는 이 주파수 대역이 없으면 고품질 UHD 컨텐츠 생산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고요. 통신은 반대로 그 다른 대역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2차 포럼에서 다룬 방송 광고, 그리고 한 나라의 방송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뤘던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제 대만화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했던 제3차 대만 특별 세미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방송 시장의 3배고요. 광고 시장의 약 4배인 중국과 경쟁하면서 방송 산업의 지형도를 다시 그리게 될 한중 FTA까지 저희 미래방송 포럼에서는 지상파의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한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모바일로 콘텐츠 소비가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이러한 방송 환경 속에서 지금 지상파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콘텐츠의 실험과 전략은 무엇인지 세종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의 한정환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실 텐데요. 오늘 아까 보니까 분위기가 모처럼 달라서 그 방청석을 잘 보니까 이주연 씨를 비롯한 저희 특임 기획국의 특임 사업국의 젊은 피들이 대거 저 가운데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자주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창원 교수님 어깨가 더 무거워지실 것 같습니다. 무려 4번이나 최종 파일을 고쳐주셨어요. 그 정성에 미리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래도 하루 전날에는 최종본을 보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정기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래포럼의 사회를 맡고 있는 한양대 김정기 교수입니다. 이제 저희가 야단 맡을 때가 된 모양입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따뜻하게 소장님께서 대해 주셨는데 우리 한창환 위원께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 전체 알아들으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MBC에 이제 저희가 오기 시작한 것이 횟수로는 2년이 되죠. 5차가 됩니다만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도 그렇고요. 상암의 그 거대한 MBC의 건물 또는 그 내용물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집단적으로는 늘 이렇게 비슷한 시공간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참 익숙해지고 편안한 마음이 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불빛이 이쪽으로만 향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상을 찡그리고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편 그렇게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MBC의 중추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지상파 공영방송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여러분께 귀중한 시간을 제대로 낭비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영양가 있게
진행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좀 정보 교류가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그 무거운 마음도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얼마 전입니다만은 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광고 총량제 그 토론 세미나를 하다가 어느 협회 분이 퇴장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 방송 환경 포함해서 미디어 환경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의 차이 때문에 토론이라든가 협력 같은 것들이 도무지 현재로서는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비관적인 그런 그 상황도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미래 포럼이 MBC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방송 지형, 우리 공영방송, 우리 한국의 미디어 환경에 생산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논쟁적인 이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넓은 벌판에 아직도 새로운 설계 작업을 해야 될 이런 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소장님께서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삼 중요하게 부각되는 넓은 의미의 콘텐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는 좀 적었던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그런 그 콘텐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융합을 통한 지상파 플랫폼 전략으로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산업을 중심으로 세종대 한창환 교수님, 우리 포럼의 위원께서 발표하실 겁니다. 지금 국내에 한 40개쯤의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창환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등장하시면서부터 데뷔하실 때부터 이 분야에를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천착해 오신 걸로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발표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은 5시까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저희 위원들을 포함하고 객석에 있는 여러분을 포함하는 토론이라고 그럴까요? 제안, 코멘트 어떤 형식이라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위원님 두 분이 오늘 방통위 심사 관계로 한 분이 아직 못 오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된 관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창원 교수님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세종대학교 한창환 교수입니다. 저기 지금 아나운서국에 신동욱 국장님과 자주 안 오시는 분인데 오늘 바쁘신데도 시간 내고 몸도 안 좋으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동욱 국장님 보실 때는 그러실 겁니다. 20년 전에 나랑 같이 라디오 할 때는 제가 뭐 할까 싶었는데 교수 돼갖고 도대체 무슨 얘기 할까 많이 궁금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다 와 계시지만 제가 1995년도에 FM 모닝쇼 라디오 게스트로 방송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라디오가 20년째 지금 교통방송과 KBS, SBS 등에서 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MBC가 안 불러줘서 MBC는 않고 있습니다. 신동욱 국장님 안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방송을 배우게 됐고 또 그동안에 가장 즐겨보는 채널이고 친정 같은 곳에서 위원을 이런 일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제가 또 5차 때 발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발제를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어느 곳에서 저희 전공 분야에서 발제를 할 때 저도 신문방송학을 공부했지만 만화 애니과 교수를 하기 때문에 이 파트만큼은 제가 발제를 하면 아무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얘기를 해도 전혀 부담이 없는 영역이라 그동안 편하게 발제를 했는데 MBC에서 발제한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악몽도 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번인가 고쳤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도 고쳤는데 더 걱정이 되는 건 내용이 없습니다. 별로. 여러분께서 그렇게 고쳐놓고 저게 뭐니 이렇게 하실까 봐서 그게 또 걱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영역 내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MBC가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오늘 발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4번 발제해 주신 교수님들이 각 영역에서는 대표적인 석학들이시고 또 발제 내용조차도 이미 다 이론적으로 정립이 잘 된 분야여서 저도 그렇게 해볼까 싶었는데 그럼 너무 재미가 없을 것도 같고 또 새롭게 전략을 구사하고 준비해야 되는 실무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보다 좀 새로운 이야기들,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도 브레인스토밍이나 아이디어를 크리에이티브하게 낼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는 생각들을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목소리는 괜찮은데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주시고 목은 가져가 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런 말하면 다 웃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있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어떤 디자이너한테 물어봤더니 저 같은 사람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입어야 되냐고 해서 목을 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목을 좀 가리고 왔습니다. 있는 건 없는 건 별 차이가 없지만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은 지금 5시까지 50분을 주셨는데 1시간 반을 할지 2시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입니다. 새로운 컨텐츠의 유형에 대해서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콘서트 현장입니다. 한 3년 된 영상인데요. 저 가운데 있는 반짝거리는 캐릭터가 하츠네 미쿠라는 일본의 사이버 캐릭터입니다. 이 하츠네 미쿠가 현재는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 캐릭터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개인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이 팥불이어서 사람들이 팥불을 흔들면서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에 모이는 사람들은 총 3,000명이 됩니다. 또 무대 위엔 저렇게 세션맨들이 이 캐릭터를 위해서 노래까지 연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체육관에는 유독 저 하츠네 미쿠라는 캐릭터 혼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캐릭터 때문에 3,000명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오다쿠여서 그럴까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의 소비 행태가 하나씩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 하츠네 미쿠의 특징은 절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녀시대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SM 주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얘는 아이유의 3단 고음이 아니라 6단 고음도 합니다. 춤도 추면서. 이게 바로 홀로그램입니다. 4군데서 빛을 발생시켜서 홀로그램을 띄워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좌우로 동작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개발된 기술은 전후까지도 동작이 가능해서 무대 앞까지 걸어 나와서 악수도 하면서 대화하는 캐릭터까지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진화 때문에 이런 사이버 캐릭터가 앞으로 새로운 방송사나 제작사의 수입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진화시킬 수 있는 아이돌로 나갈 수 있는 상황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닌텐도 잘 아시죠? 닌텐도 게임에서 만든 시뮬레이션 게임 러브 플러스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어떤 게임이냐?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 88만 원 세대라고 하면서 초식남, 결혼도 않고 직장도 안 갖고 집에 있는 20, 30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시작됐죠. 그 세대가 즐겨하는 게임입니다. 닌텐도를 키고요. 데이트를 준비합니다. 데이트를 하러 가서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겠죠? 꺼냅니다. 그럼 저 앞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제낌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증강현실 기능을 이용해서 그 동선마다 표시된 위치에서 이 게임기를 키면 화면 위에 여자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럼 게임기 속인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러브 플러스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제 제정신이야 싶지만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게임을 통해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데이트를 하는 게임들이 캐릭터 비즈니스와 연동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인은 혼자인데 수족관 관광 가서도 같이 앉아 있고요. 길 건너편에서도 보고 웃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앞에서 같이 밥도 먹어줍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까지 마음을 맞춰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영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새롭게 융합되고 있는 컨텐츠 영역 내에서 웹툰과 애니메이션, 디지털 캐릭터, 게임 그리고 새로운 틈새 전략들 위주로 트렌드나 상황 같은 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 지상파 MBC가 바로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얄팍한 지식이지만 나름대로 몇 가지의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웹툰입니다. 현재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하면서 웹툰이 아주 묘한 컨텐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올해로 20년 됩니다. 제가 방송했던 거와 똑같이 20년이 되는데 이 세종대 만화학과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현재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웹툰에 가서 A급, S급, 스페셜급 작가가 되면 연봉 4억 이상을 받습니다. 그들이 받는 연봉의 이유는 조회수로 받는 거죠. 네이버 조회수로. 한 4천만 회가 조회가 되면서 현재는 가장 많은 시간대가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가장 많이 조회를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작년 7월부터 일본에 만들었던 라인 웹툰을 통해서 해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이버가 카카오톡이 이제 국내에서 무료 서비스를 할 때 일본을 중심으로 라인을 만들었죠. 네, 라인을 만들었는데 라인을 만들면서 묘한 비즈니스 정보가 나왔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세계 지도를 놔두고 네트워크망이 확산되는 걸 분석해 보니까 일본이 빨갛게 확산이 되더니 그 다음에는 일본만 라인을 하는 게 아니라 하와이가 빨개지더랍니다. 하와이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랑 하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미국 북미 대륙의 서부 해안이 다 빨개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장 이민이 많이 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LA 쪽에서 또 라인이 많이 활성화된 거죠. 근데 갑자기 서부 해안이 빨개지더니 멕시코가 빨개지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업체, 일본 가게 근무하는 멕시칸들이 자기 고국에 있는 사람들과 라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멕시칸과 대화가 되는 남미 지역이 다 빨개지더랍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빨개진 남미 지역의 영향력이 스페니쉬를 하기 때문에 유럽의 스페인까지 라인이 확장되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SNS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본 네이버가 이제 앞으로는 플랫폼이 또 바뀌겠구나. PC가 아니라 모바일의 SNS로 전부 다 바뀌겠구나. 그래서 그 설립자가 결국은 네이버 이사장을 그만두고 라인 대표회사로 옮기죠. 일본에서 지금 작업을 하면서 7월 달에 가장 먼저 글로벌을 시킨 컨텐츠가 웹툰입니다. 라인 웹툰의 해외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번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석의 마음의 소리 같은 거는 한국말로 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웹툰 내용이. 근데 그거를 중국어, 영어, 일어로 번역 서비스를 시작하니 현지에서 그 말을 번역을 해도 현지의 다른 세대가 읽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단계를 거쳐서 진짜 비어 소고까지 현지화시키는 작업으로 11개국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작년 말에 23개국으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태국어와 대만어를 섞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그만큼 조회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분들은 사실 우리가 봐도 10대, 20대나 좋아하는 웹툰 같은 영향을 해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요. 바로 PPS라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는 지금까지 무료로 만화를 보게 하고 조회수에 따라서 월급제로 돈을 줬습니다. 시작은 1,200만 원부터 시작되는데 월 지금은 150만 원 정도로 원고료가 올랐고요. 처음에 연재할 때 A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4억까지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로 페이지 프로핏 쉐어링이라는 제도를 2013년 4월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한 달 만에 그 당시에 한 달 만에 총 매출이 한 6억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냐? 만화를 연재를 할 때 만화 시작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에 광고를 걸 수 있게 작가가 허락을 하면 거기에 관련 광고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와 조회수가 늘어나면 조회수만큼의 비율을 광고주가 낸 광고 돈에서 일정 부분을 주는 제도가 PPS입니다. 조석의 마음의 소리 만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센 히어로가 뭔 줄 알아? 이러면서 후레쉬맨 이렇게 씁니다. 밑에가 바로 후레쉬맨 광고가 붙습니다. 이건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후레쉬맨 광고를 네이버에 요청한 게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이렇게 맞춰준 겁니다. 이런 식의 PPS 서비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텍스트형 광고로 작가가 만화가가 허락을 하면
이렇게 직접 돌판, 뭐 러브, 그다음에 반팔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요청한 텍스트 광고를 뒤에 붙여서 사람들이 만화를 보다가 이 광고로 들어갈 수 있게도 해준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렇게 PPS 상품 중에서 파생 상품이 나오면 단행본 책이나 캐릭터 상품 이런 것도 당시에 바로 쇼핑몰로 연동될 수 있게 광고를 붙여줍니다. 이게 PPS 서비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웹툰을 들어가려면 PC를 켜고 네이버를 들어간 다음에 네이버 웹툰을 들어갔습니다. 네이버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집객하기 때문에 웹툰을 썼고요. 그 당시에 가장 비싼 광고가 네이버 초기 화면에 나온 배너입니다. 뭐 시간당 1,000만 원, 뭐 비싼 건 3,5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시간당 배너 광고입니다. 이게 지역별로 나눌 수가 있고 IP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PC를 켜고 네이버를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전부 다 휴대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어떻게 광고를 다시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PPS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농담으로 네이버의 웹툰 담당자에게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석의 마음의 소리 같은 거, 거기다가 내가 1년 내내 PPS를 걸고 싶다. 얼마 내야 되니? 이제 100억 정도 내야 된답니다. 100억을 내야 조석을 돌이킬 수 있대요. 아, 그 정도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이해가 됐던 것이 작년 7월 1일 날 시작된 라인 웹툰이 글로벌화돼서 50개국, 60개국의 사람들이 그 웹툰을 보게 될 경우에 조회수는 지금의 몇천 배가 될 겁니다. 몇만 배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PPS를 그을 경우에는 100억이 아니라 조 단위의 광고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웹툰의 중요한 사례는 컨텐츠가 광고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MBC가 가장 주목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MBC는 컨텐츠는 잘 만듭니다. 여전히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곰들이 다 곰이 제주를 부리던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돈을 갖고 유통시켜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서든 이 돈을 더 많이 뜯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를 어떻게 플랫폼화 시킬 것인가가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사례를 웹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광고가 지금 강의 되게 좋지 않습니까, 선생님? 강의 좋으시죠? 예, 제가 생각해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브랜드 웹툰입니다. 네이버가 또 개발한 전략인데요. 네이버가 웹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드라마를 TV에서 시작하는 그 제작사가 네이버에 와서 우리가 드라마를 다음 달에 시작하는데 드라마 줄거리로 웹툰을 먼저 연재하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웹툰 보다가 드라마 볼 수 있잖아요. 영화도 그 스토리로 웹툰 연재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이버가 간접 광고는 우리는 안 합니다 라고 네이버 웹툰에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10회 연재에 2천만 원, 3천만 원을 걸고 브랜드 웹툰을 시작했습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돈 내고 해라. 그것도 땅을 파는 거죠. 이게 브랜드 웹툰입니다. 첫 번째 보실 하이하이라는 웹툰이 이게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뭔지 몰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의류 매장에서 옷을 파는 여성과 건축 설계사가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재밌는 게 의류 매장에서 옷을 파는 여성은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저층구에서 옷을 팔고 있고요. 건축 설계사는 저기 고층구 100층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둘이 카톡합니다. 우리 영업 될 수 있을까? 문 열 수 있을 거야. 거긴 안전해? 여기 안전해. 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제2롯데월드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꾸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는 멜론데 말입니다. 그다음 10대 훈녀 클럽이라는 게 유한 킴벌리의 TN이라는 10대가 쓰는 저가 화장품입니다. 이거는 훈녀 클럽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훈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 화장품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모레나 태평양의 여러 가지 광고 그 화장품 회사들이 기존의 드라마에 몇 억씩 되고 PPL을 했는데 그 몇 억씩 되는 PPL 효과보다도 웹툰에 1억이나 5천만 원 걸고 하는 브랜드 웹툰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10대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웹툰에도 10대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저가 화장품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사의 집, 이 헬무트 제작지원 웹툰인데요. 이거는 이제 맞춤 양복인데 그 맞춤 양복을 만들고 있는 양복 그 쟁이들이 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만화로 쭉 풀어주고 마지막에 이런 집이 있었네라고 하면 소개하는데 마지막 웹툰 마지막에는 진짜 신사동에 있는 그 양복집이 사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웹툰 보면 결국 가야 돼요. 이거 시나리오를 쓴 새 이종규라는 작가인데 제 제자입니다. 이 친구가 이번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떴는지 어제 전화가 와서 헬무트에서 스폰서 받았다고 저한테 양보를 하나 맞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라는 직업은 참 좋은 건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린 거고요. 자, 웹툰 플랫폼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정도에서 연재되던 것들이 이제 아주 IPTV에서 올레마켓과 티스토어에서도 효자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툰 플랫폼의 유료화가 시작됐죠. 레진 코믹스, 탑툰 이런 식의 새로운 웹툰만을 유료로 서비스하는 유료 앱이 생겼고요. 이 앱들이 평균 1년에 100억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19금이죠. 가장 심각한 사이트 앱이 바로 여기 탑툰입니다. 여기는 뭐 19금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건 들어가서 확인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성인들 위주의 유료로 웹툰을 하는 바람에 수익을 내고 있고, 제가 듣는 소문 탑툰 같은 사업자는 P2P 사업자들이랍니다. 그래서 사장이 3명인데 그중에 1명은 감옥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장이라고 합니다. 2년에 300 땡기고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뭐 이런 친구들이 웹툰 전문 플랫폼으로 지금 진출해서 새로운 장르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페이지와 그다음에 라인 웹툰에서 모바일로 새로운 앱을 구성해서 웹툰 플랫폼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개씩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고요. 웹툰 작가가 되고자 희망만 한다면 어디든지 데뷔할 수 있는 좋은 호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성은 생각보다 적은데 한 달 4회 연재할 때 주당 연재를 하기 때문에 연재할 때 원고료가 140에서 150만 원 정도 받고 1차 원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스포츠 신문사가 유료로 신문을 팔아서 지하철에 돈을 좀 벌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못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신문사들이 이렇게 새로 자기들끼리 온라인 상에서 웹툰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인기 있는 웹툰이 하나 나오면 거기 광고판을 또 활용해서 돈을 벌겠다 싶어서 신문사에서도 이렇게 웹툰 앱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가만히 있을까요? SBS도 이미 시작했었습니다. 제대로 지금 안 됐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MBC도 어떻게든지 웹툰을 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KBS에 있는 PD 3분이 저한테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KBS도 시나리오가 많다. 시나리오 공모전도 한 것도 있고 드라마 하려다가 망가진 것도 있고, 근데 재밌다. 그런 것들 웹툰으로 서비스하면 어떨까? KBS 홈페이지에서 아니면 앱에서. 그러면 좀 수익이 나지 않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러 3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웹툰이 뭐시죠? 본 적이 없답니다. 본인들이 웹툰을 보지도 않고 웹툰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장르나 새로운 컨텐츠에 대해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만들려면 마니아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어떤 게 인기가 있고 왜 인기가 있고 어떤 플랫폼이 있는가는 파악을 하고 비즈니스에 시작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웹툰 뭐 우리가 지상파인데 웹툰 하면 뭐 안 되겠어. 우리도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데 이래서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BS 같은 경우는요 뒷이야기 있죠. 러닝맨 하고 나면 편집됐던 부분들, 어떤 드라마를 하면 엔진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웹툰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툰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1년 만에 서비스를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왜 안 들어온다는 이유는 모르고 재미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생태계를 갖고 시작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웹툰을 지상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동선에 대한 전문성이나 마케팅 기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지금 만들고 있는 탑툰이나 레진부터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걸 정리를 해드리면 웹툰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료로 보는 만화, 인터넷 만화로 보는 디지털 만화 형식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라이코스라는 사이트 기억하십니까? 까만색 개 있던 사이트. 그 사이트가 국내에 처음으로 유입되면서 첫 번째 전면 신문 광고에 뭐라고 썼냐? 아직도 돈 내고 만화 보십니까?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만화방에 있는 10만 권의 만화를 다 스캐닝해서 무료로 볼 수 있게 깔아놓고 라이코스를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무협만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저번에 본 거는 같은데 문파 이름 좀 다르고 주인공 이름 다르고 칼 이름 다르고 저번에 그 주인공인 것 같은데 사람 이름 다르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만화방 만화의 스캐닝판들이 사실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다음에서 인터넷 만화가 강풀의 순정 만화부터 연재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 만화를 보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객 기능이 특화된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조회수가 되면 월급 주는 제도가 기능 컨텐츠로 시작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어디냐?
우리나라가 초고속 통신망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의 잉여죠. 아마 외국 여행 가시다가 해보시면 화납니다. 안 보고 말지. 컨텐츠를 보기 싫을 정도 속도가 늦는데 우리는 너무 빠르니까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보고는 그 다음 거 볼 수 있는 잉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원작 만화를 가지고 원작 웹툰을 가지고 영화가 성공하고 드라마가 성공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되려 OSM류의 컨텐츠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들었는데 MBC 내에서도 드라마 팀과 제작팀에서 웹툰 스터디 팀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웹툰들을 계속 봐서 어떤 원작이 좋을지 초기에 안 사면 지금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평균 30회 연재하는데 5회 내에 이미 다 팔린답니다. 인기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초기에 어떻게 주인공들이 움직이는가를 파악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 컨텐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까 제가 라인 웹툰 소개해드렸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광고 플랫폼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컨텐츠 주목성에 플랫폼의 주목성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 되고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웹툰 하나 끝났습니다. 시간이 뭐 오늘 안에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플랫폼은 뭐냐? 기존의 애니메이션 플랫폼은 지상파 중심의 타임벨트입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 초등학교 다닐 때 MBC 애니메이션 보기 위해서 밖에서 놀다가도 5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5시, 6시에 타임벨트가 애니메이션을 반드시 보여주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KBS가 처음에 개국하고 애니메이션을 일본 애니메이션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MBC로 옮겨왔던 타임벨트가 2000년 넘어서면서 SBS로 넘어왔습니다. SBS는 창작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기획을 해서 만들더니 최근에 지상파는 EBS만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EBS는 아예 유아용 콘텐츠에 집중을 시켰고요. 시간대도 타임벨트를 바꿨습니다. 5시, 8시가 아니고 EBS의 타임벨트는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뽀로로.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엄마 아빠 출근하고 할머니가 놀이방 버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만약 1시간 동안 그걸 보고 놀이방 버스가 오후 3시에 집에 데려다 주는데 3시부터 4시가 또 타임벨트입니다. 다시 와서 재방송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제일 좋아하는 건 아침에 봤던 거 오후에 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영상을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뽀로로가 저렇게 얘기할 건데 맞췄지 뭐 이렇게 봅니다. 얘들은. 그래서 하루에 2번씩 5분짜리를 연속적으로 보니까 캐릭터에 대해서 인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타임벨트는 바뀌고 있는데 이미 그것도 약화가 돼서 지금은 투니버스, 챔프, 애니맥스 같은 거의 10개에 가까운 케이블 위성 전문 PP로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문제는 여기에 프라임 타임 팀 전부 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최근에 소비 행태는 전부 다 IPTV입니다. 2014년 5월 5일 날 BTV에서 뽀로로가 하루 만에 4억을 찍었습니다. 또 5분짜리, 2분짜리 뮤직비디오, 율동비디오, 노래 따라 부르기 비디오로. 그걸 왜 이렇게 많이 팔리냐? 엄마들이 여러분들 아마 식당 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가정교육 잘 못 받은 아이들처럼 정신없을 때가 많습니다. 뭐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린애들을 취약전 아동들을 엔젤 마켓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키워보면 엔젤이 아니죠. 거의 악마입니다. 악마.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어떤 식탁에 있는 아이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거죠. 야, 저 집안은 가정교육이 잘 됐구나. 가보면 스마트폰을 보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애 봐주는 애니메이션을 다운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IPTV에서 VOD를 다운받는 게 지금은 거의 소비 행태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어떻게 되냐? OTT 서비스죠. 그래서 자기가 주제어를 치고 나서 보고 싶은 곳에 들어가면 애니메이션을 공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나 네이버 캐스트에서 공짜로 애니메이션을 보는 초단편 애니메이션이 늘어나고 있고 바로 라바 같은 게 인기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자, 애니메이션 컨텐츠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기존엔 겨울왕국이나 지브리 스튜디오,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아주 잘 만든 프리미엄급 애니메이션이 극장에서 일단 수익은 냅니다. 그런데 헐리우드가 워낙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픽사가 디즈니하고 합병되면서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원천 컨텐츠가 픽사의 전문성과 만나면서 현재 연전연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드림웍스가 지금 거의 망해서 매물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디즈니의 원맨 플레이에다가 새로운 신생 업체들이 헐리우드 장편용 극장 장편 애니메이션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라바 같은 초단편 애니메이션. 그러면서 넘버벌, 대사 없이 슬랩스틱, 몸개그 하고 있는 하지만 디지털 3D로 캐릭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장르가 애니메이션 장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걸 시작했던 게 원래 빼꼼이라는 부천의 애니메이션 회사가 하나 만든 게 빼꼼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더 재밌는 사례가 요즘 뭐냐? 이 빼꼼이 스페인과 이태리 투자를 만들어서 극장용 장편을 만들었다 쫄딱 망했습니다. 망한 건 아니고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얘기인데 망한 건 아니고 좀 사람들이 적게 봤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빼꼼을 했을 때 그렇게 1분 3초짜리 초단편으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을 갑자기 90분으로 만드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각색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죠. 근데 라바는 줄기차게 30초, 1분짜리만 해서 그것도 아주 엽기적인 이야기로 어차피 하수구에 사는 벌레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식의 초단편 3D 애니메이션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스푸키즈나 그래미스나 MBC도 하고 있는 텔리몬스터 이런 사례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야, 그쪽 영역에 맞겠다 보면 다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다 합니다. 지금 초단편 애니메이션들을. MBC도 지금 텔리몬스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 디테일한 전략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컨텐츠가 소비 행태는 VOD로 바뀌면서 장르 형태도 기존의 플랫폼과 전혀 맞지 않는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5분짜리, 3분짜리, 1분짜리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방송에 갖고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고 제작사를 상의해봤더니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의 방송사 지상파는 20분, 30분물의 타임빌트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5분, 10분짜리 틀 수가 없다. 그래서 만들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기존의 MBC나 KBS나 SBS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BS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대가 바뀌고 있는 형태를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애니메이션 회사에 뽀로로를 만든 아이코닉스라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에 구글 멤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뽀로로가 구글 유튜브에서 방영된 횟수가 몇 회가 되고 몇 개의 그 단락들이 시퀀스가 몇 회 상영이 돼서 거기에 맞춘 광고가 얼마가 들어갔고 사람들이 조회를 얼마나 했고 그것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월 달부터 12월까지 소비 행태를 분석해 줍니다. 그것도 하루에 24시간의 소비 행태를 몇 시에 가장 많이 들어와서 검색을 했고 받고 어떤 광고에 붙어서 가장 많이 받고 어떤 광고는 패스했고 어떤 것까지 다 갔고 이런 식의 아이템까지 전부 다 분석해서 분석책을 주고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년 동안 유튜브가 들어왔던 광고에 당신 뽀로로가 했던 기여도가 이르기 때문에 돈을 얼마를 드립니다. 뭐 전화를 해서 항의한 것도 아니고 왜 니들 우리 것 내면서 무료로 보여주면서 광고료 니들만 챙기냐고 항의한 것도 없는데 와서 설명해주고 돈까지 주고 가더래요. 바로 그게 뭐냐면 최근에 지상파와 채널들이 이제 유튜브의 서비스를 중지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미리 컨텐츠 자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제작사로서는 너무 황당하지만 고마운 거죠. 다른 데는 방송사 가서 꽂기도 힘들고 편성하기도 힘든데 여기 와서는 설명 다 해주고 돈까지 주니까 이런 식으로 플랫폼 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좋은 컨텐츠를 미리 발굴해서 우리 쪽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또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시점이다. 자, 이제 디지털 캐릭터입니다. 카톡을 무료로 우리는 3, 4년을 썼습니다. 신기했죠. 처음에는 와 돈도 안 내고 쓴다. 김범수라는 설립자는 네이버 주식 판 돈을 몇백억, 몇천억을 3년, 4년 무조건 꼬라박습니다. 저래도 살 수 있을까? 괜찮을까? 그랬습니다. 그러다 그냥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화장실을 못 갑니다. 가 화장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지금 가면 순위가 떨어진대요. 애니팡 순위가 떨어져서 갔다 오면 5등 같은 게 15등 떨어진다고. 이거 맞아. 1등까지 올려놓고 가야지. 그래도 3등 정도 떨어지면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순위를 경쟁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보내준 하트로 애니팡 하다가도 떨어지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이러면서 SNG라는 바로 SNS에 유통되는 게임이 대박이 나면서 게임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거기에 우리가 댓글을 달고 카톡을 하면서 썼던 무료 캐릭터가 지금은 전 국민이 아는 캐릭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카톡의 캐릭터를 가지고 상품이 나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캐릭터가 주인공이 된 SNG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릭터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무료로 뿌리더라도 이해시키고 인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캐릭터에 대한 생명력을 갖고 내 거라고 생각이 돼야 시중에는 상품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라인도 그렇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새로운 디지털 캐릭터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헬로우키티나 일본 캐릭터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 시장에서 팔면요, 인형 만들고 지우 만들고 왕구 만든 사람들이 사기치기 좋았습니다. 1년 말에 보고할 때 우리 10,000개밖에 못 팔았어요. 그래서 10% 이거밖에 못 드려요 라고 캐릭터 라이센싱을 하고 있었지만 디지털 캐릭터는 바로 실시간으로 돈이 잡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디지털 캐릭터 사업이 아주 생각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지상파 MBC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을까? 있습니다. 저희 과에 계시는 이현세 교수가 공포의 외인구단 만화의 원판들을 다 디지털하면서 그중에 30개를 라인에 캐릭터로 올렸습니다. 유료 캐릭터로. 초기에는 잘 안 팔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쏠쏠하게 돈 얼마 들어온다는 얘기는 저한테 절대 안 하시는데 돈이 들어온답니다. 왜? 바로 밴드 때문입니다. 밴드의 40, 50대가 자기들끼리 얘기를 문자를 하다가 기존에 젊은 애들이 쓰는 걸로 이모티콘 보내면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외인 구단 걸로 보내면 다 아는 거지. 그럼 물어봐, 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오, 괜찮은데 이거? 막 흥분될 때는 막 까치 손드는 거 장면 보내고, 슬픈 영화 누가 얘기하면은 엄지 우는 거 보내고, 공감되기 쉽다는 겁니다. 공감하기 쉬운 컨텐츠를 가지고 이모티콘을 통한 SNS의 디지털 캐릭터 사업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저작권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연속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주말 드라마나 거기에 스틸 이미지를 가지고도 이모티콘 사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조합되고 사람들의 상품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디테일이 필요한 것이지, 바로 그런 것들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잘 많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지털 캐릭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추가로 이 IoT라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진화가 여러 가지 캐릭터 산업에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에 가보면 이런 매직 밴드를 줘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아이가 어디에 가면 그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이벤트가 터지고, 그 나이에 맞춰서 탈 것이 조정되고, 그 나이에 맞춰서 할인이 되는 이런 식의 디즈니 매직 밴드가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비즈니스 자체가 IoT랑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IoT 활용 캐릭터 산업입니다. 프렌드 두다라는 곰인형인데, 그냥 곰인형이 아니라 엄마가 아이의 행동에 따라서 말과 지시를 같은 것들 여기다 녹음을 해놓고 가면, 엄마가 집 나가고 약간 시장 갔다 오고 화장실 가는 동안에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 아이가 엄마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움직이는 동작에 따라서, 대사하는 것에 따라서, 그다음 동선에 따라서 곰인형이 인터랙티브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지는 캐릭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홀로그램 캐릭터가 공연을 상시로 하고 있는 것을 국가에서 KT와 YG와 연결시켜서 만들어서 바쁜 아이돌 스타들이나 싸이가 오지 않아도 중국 관광객이 오면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홀로그램 전용 공연장을 이번에 만들었죠. 작년에 만들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아주 가까운 보면 3D 프린팅입니다. 키들트 그룹들이 많아지고 있죠. 맥도날드에서 작년 말에 어떤 한 캐릭터에 대한 부가상품 서비스를 빅맥과 했더니 강남에 있는 그 회사원들이 30분 만에 완판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인들도 이제는 키들트 그룹이 갖고 있는 피규어 매니아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매장에 주워서 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받아서 3D 프린팅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피규어를 출력해가지고 저장하거나 만드는 작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디지털 캐릭터 산업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폰과 동화책이 만나는 겁니다. 동화책 안에다가 아이폰을 꽂습니다. 이미 아이폰의 그 앱은 다운받은 상태죠. 그리고 구동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폰이 윈도우가 됩니다. 기차 여행을 합니다. 기차의 창문으로 보이죠? 터치가 됩니다. 비가 오면 습기가 차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잠수함을 탑니다. 물속 여행을 하고 손을 모으면 고기가 모이고요. 여기서 산수도 합니다. 오징어 몇 마리.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음악도 합니다.
그럼 아이는 그 다음부터 우주 비행사가 돼서 우주를 여행합니다. 이건 앱을 바꾸면 수십 가지의 동화책 내용이 아빠랑 볼 수 있게끔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벤츠가 만든 광고인데요. 이걸 보면 저 나이 때 애 있는 아빠는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시스템과 디지털이 결합한 상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게임 전략입니다.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남학생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롤 때문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 남학생들, 고등학생들 공부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롤 때문이다 합니다. 우리 아들도 합니다. 지칠 줄 모르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걸 안 하면 대화에 낄 수가 없답니다. 그게 이제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게임이 다 예전에 아케이드 게임, 뭐 PC 게임, 콘솔 게임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다 모바일 게임으로 비중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 정액제였죠. 일단 몇만 원을 내야지 리니지를 하고 아이온을 했습니다. 예전에 리니지를 할 때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리니지가 초기에 게임 엔진을 아주 얄팍하게 만들어서 동시 접속자가 5,000명, 10,000명 정도만 되게끔 만든 것 같아요. 리니지 1을 만들 때. 근데 그게 대박이 나면서 2만 3만 명이 오니까 다운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 리니지를 좋아하는 연령대가 되게 높습니다. 10대보다도 30, 40대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48시간 동안 리니지를 해서 반지 2개, 망토 2개, 방패 1개 이런 거 딱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다운이 돼 버립니다. 게임이. 다시 들어갔더니 반지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NC소프트에 항의를 하냐? PC방에 항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PC방이 어쩔 수 없이 약간 아마추어인 프로게이머를 고용해서 걔가 반지를 한 10개 정도 모아놨다가 다운되면 한 개씩 준대요. 막 속 풀어라 이렇게. 이러면서 쓸데없는 돈이 많이 나간다고 항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 당시 NC소프트 삼성동에 있는 문이 현관문 유리가 아니라 철문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야구 빠따로 막 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리니지 2에서는 아예 미국에 있는 게임 엔진을 사서 그때부터 안정화가 됐죠. 이런 식으로 월 정액제가 일반적이었고 PC방이 낸 월 정액 갖고 NC소프트나 넥슨이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SNG가 나오다 보니까 내가 돈 내고 왜 해? 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혀 월 이용료 없이 부분 유료화로 공짜로 게임을 깔아주고 그 게임을 잘하려면 아이템을 돈 주고 사라. 부분 유료화로 구입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게 또 말이 되니까 요즘은 착한 유료화. 그래가지고 게임 승패에 영향 없는 아이템만 판매되는, 그게 바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롤 같은 게 이런 식의 착한 유료화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은 그럽니다. 아빠, 나는 게임에 돈 절대 안 써요. 저는 그런 학생 아니에요. 라면서 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게임의 요금제도 계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온라인 게임이 SNG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초기 SNG 게임에서 게임 상품의 수명 주기가 극도로 단기화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얘기는 서칭 코스트가 올라간다는 거, 탐색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더 경쟁이 극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즐기기 위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 것인가, 사람들이 함부로 발을 못 빼는, 다 아는 사람이니까 나 빠져나가면 그들 어떡하지? 이런 식의 새로운 전략들이 가동되지 않으면 SNG도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의 MBC가 이미 다른 지상파보다 먼저 게임에 시도를 했습니다. 마이라는 드라마를 할 때 SNG 힐링 스토리 마이를 개발해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기존에 인기 있던 드라마와 SNG 게임이 같이 가는 시도를 MBC는 해봤습니다. 그랬으면 그 시도를 맞춰서 그 다음 드라마나 인기 있는 전략에 대해서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상파 갖고 있는 한계가 여기 있죠. 그거 안 되던데. 그럼 그 다음 파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말 꺼내기도 힘들어지고요. 제가 볼 때는 게임은요 10개를 넘게 해야 한계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드라마도 그렇죠. 인기 있는 드라마가 돼야지, 시청률 일단 나와야지 SNG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동되는 실험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한 전문 직종들과의 연계, 또 전문 제작사와의 연계가 바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미 CJ ENM 같은 경우는 넷마블 게임즈를 갖고 중국 내 그 텐센트라는 그룹과 공유를 해가지고 중국 시장에 게임 진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MBC도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른 방송사나 유료 방송사가 하고 있는 식의 M&A 내지는 M&A는 어렵지만 협약이나 공동 제작 내지는 콜라보레이션 같은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게임 분야에는 더 해봅니다. 자, 틈새 전략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실버 컨텐츠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 30대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삼수하고 대학을 갔는데요. 어렵게 갔습니다. 생긴 게 저랑 똑같이 생겨서 아침마다 거울 보고 저를 야단치는 딸이 있습니다. 아빠 때문에 얼굴이 너무 커요. 뭐 이런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첫 알바를 했습니다. 어떤 알바를 했냐 물어봤더니 여기 옆에 있는 JTBC 가서 삼시세끼 웃음 더빙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영 3시간 전에 2시간짜리 보면서 웃다가 왔대요. 웃음소리 녹음해주고 8,000원 받았답니다. 스타벅스 갔더니 한 잔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봐라 그렇게 어려운 거다 현실이. 제가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아이들은 돈이 없습니다. 40, 50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 넘은 락 가수가 한국에 콘서트하러 들어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봐주기 때문에 20만 원, 30만 원 내고 실버 컨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고 일본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두더지 아시죠? 이런 게임들이 일본 양론에 무지하게 많이 팔렸답니다. 집중력과 관절염 뭐 이런 거에 도움된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걸 막 때리면서 기억력 저기 아까 나왔지 이제 안 나올 거야 이러면서 본다는 거죠. 이런 실버 게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신상품 봤던 건 뭐냐면 빨강 노랑 파랑 볼이 있는데 화면에가 일본의 엔카 우리 말하는 트로트 노래가 올라갈 때 색깔이 보이는 화살표대로 손으로 이렇게 구슬을 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옛날 우리가 막걸리집에서 젓가락질로 장단 맞추듯이 혼자 앉아서 이렇게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장단 맞추는 게임기도 등장했습니다. 이게 온라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나온 독특한 일본만의 장르가 바로 실버 카믹스입니다. 히로카나 켄시라는 작가가 만든 만화입니다. 시마 시리즈죠. 30년 전에 사원 시마가 회사는 다른 회사지만 사실은 소니가 모델인 전자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 사원 시마가 30년 연재하면서 승진을 합니다. 주임시마, 과장시마, 부장시마, 이사시마, 상무시마, 전무시마 2012년에 사장이 됐습니다. 출판사에서 사장 취임식까지 해줬습니다. 가상 취임식까지. 이 주인공 남자 시마가 일본의 가장 유명한 맥주 광고 모델입니다. 사이버 캐릭터로. 게다가 2014년 10월에 사표를 냈습니다. 삼성한테 져가지고 지금 현재 사표를 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대에서부터 이 만화를 봤던 사람은 지금 50대인데도 이 만화를 보는 겁니다. 실버 세대가 봐도 이해되는 만화. 이게 실버 카믹스죠.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는 대세가 될 수 있는 컨텐츠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황혼 유성군이라는 만화입니다. 여유 있으면 한번 사보십시오.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불륜과 재혼과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볼 때마다 남일 같지가 않고 공감이 많이 되는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절대 대리만족이 아니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많고 그게 뭐 이제 70대, 80대 할머니가 40대 보건소장을 좋아하는 이야기. 그다음 20대 도서관 사서가 70대 노 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읽으면서 그 세대가 자신감을 얻는 거죠. 나 아직 살아있다. 뭐 이렇게 이 황혼 유성군이라는 실버 카믹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런 실버 컨텐츠 말고 엔젤 컨텐츠가 있죠.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가 IMF 때 다 회사가 망했어도 여기 상암동에 있는 한솔교육만큼은 돈이 더 벌었습니다. 부모들은요. 저도 우리 애 어렸을 때 한글나라 이런 거 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 거의 100만 원입니다. 한 세트가. 근데 그게 한 6개월 가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집에 와 보면 이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써 있죠. 애가 빨라요. 다른 애보다 훨씬 빨라요. 이러고 갑니다. 그러면 아빠는 그 종이를 두고 계속 고민합니다. 나보다 낫겠다 애가 고민합니다. 확인할 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달 만에 한글나라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메모에 써 있습니다. 국어나라가 있습니다. 또 100만 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투자합니다. 묻지마 투자가 바로 엔젤 마켓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보내고 받아쓰기 봐보면 알죠. 내 새끼인 걸 그때 압니다. 그렇지 뭐 네가. 그 전까지 시장이 엔젤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EBS가 EBS 채널을 1, 2를 만든 겁니다. 그 아이들 집중적으로 수능 교재가 더 팔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거죠. 이런 식의 엔젤 컨텐츠 시장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마법천자문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 때는 60명이 한 반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만화를 사면 60명이 돌려받거든요. 지금 애들은 한 반이 30명인데 마법천자문 새로운 책이 나오면 30권을 삽니다. 각자. 안 돌려봅니다. 애들이. 그런데 한 권에 마법천자문은요. 천자문을 20자씩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20자가 이제 나오는 거죠. 바람 풍 하면서 손오공이 이제 마법 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뭐냐? 바람 풍자는 아는데 못 씁니다. 순서도 모르고. 그래서 바로 이 마법천자문 DS는 뭐냐? 마법천자문에 나오는 바람풍 같은 한자를 정확한 횟수와 순서로 써야지 게임이 넘어갑니다.
그럼 점수가 올라가는 아이용 게임을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엔젤 컨텐츠가 학습 교육과 연동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방 컨텐츠, 우리가 엠부시 마켓이라는 거죠. MBC에서 인기 있던 하얀 거탑이 케이블에서 푸른 거탑으로 나왔습니다. 파이스토리라는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은 기존에 있었던 니모나 샤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에서 표절이 아니었다 판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게 대표적인 게 DDR과 펌프입니다. 댄스 댄스 레볼루션이라는 일본 캐릭터, 일본 상품이죠. 여기 보시면 DDR은 위, 아래, 좌우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는 위, 아래, 좌우 가운데 하나 더 있죠.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DDR이 한국 시장에 와서는 많이 힘들었죠. 바로 이런 걸 모방 컨텐츠라고 합니다. 하얀 마음 백구라는 KBS가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있었던 이야기죠. 진도에 있었던 하얀색 진돗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시청률도 10몇 프로까지 찍으면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얀 마음 백구를 가지고 만들어준 손오공이라는 회사가 이제 KBS에서 잘 됐으니까 인형을 만들자라고 백구 인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백구가 어미개입니다. 다리가 길어서 애가 못 써요. 인형이 선생님한테 주저앉는 거예요. 몸집은 크니 다리는 얇으니까. 아, 베이비 백구를 만들었는데 큰일 났다. 그리고 유로에 팔려고 깐내 갖고 나갔습니다. 갖고 나갔더니 하얀 마음 백구의 스토리 아시죠? 돈 없는 진도집에 진도에 있던 백구를 충청도에 있는 투견장에 판 이야기입니다. 투견장을 탈출한 백구가 피를 흘리면서 진도까지 찾아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3부작인데 12부작에 흑구하고 백구가 서로 목을 물어뜯는 이 투견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게 팔리겠습니까? 바이어들한테. 아이들한테 개싸움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한 벤처 사업가가 가서 제가 이거 게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얀 마음 백구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PC 게임입니다. 베이 백구가 그 뭐 이제 뛰어다니면서 산 넘고 물 건너고 목적지 가는 게임인데 초등학생용 게임인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원래 5,000개 정도 팔리던 PC 게임 시장에서 12만 카피를 팔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때부터 엄마들이 아이한테 게임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애랑 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학 2시간 과외 끝나면 30분 게임하게 해줄게. 수학 점수 몇 점 이상 맞으면 영어 점수 잘 맞으면 게임하게 해줄게. 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 게임을 사줘야 돼요. 백화점에 갔더니 게임 팩이 옷 벗고 있고 창 들고 총 쏘고 있는데 백구가 웃고 있어. 대부분 엄마들이 그 비닐 뜯고 게임 해보고 사겠습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백구를. 12만 개가 팔렸습니다. 당시에 또 그 회사는 서울 대표, 경기 대표, 전남 대표 이 게임 제일 잘하는 아이들을 대표로 뽑아서 결승전을 진도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12만 개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얀 마음 백구가 팔릴 때 4만 개가 팔린 게임이 있습니다. 검은 마음은 흑구라는 게임과 노란 마음 황구라는 게임이 3만 개, 4만 개가 팔렸습니다. 바로 이런 시장이 엠부시 마켓이라는 시장입니다. 컨텐츠 영역 내에서 이런 시장이 아주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파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니모나 샤크 같은 경우는 DVD가 한 35,000원 이렇게 합니다. 하나씩 합치면 7만 원이죠. 근데 파이스토리 보시면 마케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파이스토리에는 니모도 나오고 샤크도 나옵니다. 28,000원입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애한테 이거 주면서 야 다 나온단다 이걸 주는 거죠. 엄마가 아빠가. 이런 식의 엠부시 마켓이 새로운 틈새 채널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부입니다. 아, 이제 반했네요. 예. 10분만 더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실 MBC를 위한 전략인데 너무 얄팍해서 1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자,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지상파 MBC가 지금 닥친 컨텐츠의 문제점, 전략적 경쟁지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이게 뭔 얘기냐? 나이키가 팔리려면 운동화를 많이 사야 되는데 닌텐도 때문에 게임하는 애들 밖에 안 나오면 운동화가 안 다르니까 나이키의 진짜 상대는 아디다스도 아니고 퓨마도 아니고 사실 닌텐도다라는 걸 경종을 울렸던 마케팅 책이었습니다. 저는 MBC의 상대는요, 지상파의 다른 채널이나 우리가 말하는 규제를 통한 미디어업의 정치 생태계를 꾸미고 있는 지금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위성 IPTV가 아니라 포탈과 통신사죠.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최근 타 지상파 입사 시험 문제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KBS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플랫폼 시대가 되면 가장 중요한 킬러 웹은 뭘까요? 라는 문제가 킬러 앱은 뭘까요? 라는 문제였고요. SBS 같은 경우는 다음 카카오 합병이 미디어 산업에 주는 영향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MBC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아직. 자, 문제는 뭐냐면 지상파 자체에서 이제 상대가 어딘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SK 같은데 제가 지금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호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는 SK 플래닛입니다. 그런데 BTV에서 VOD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SK 브로드밴드입니다.
그런데 게임 유통은 SK 네트워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K텔레콤이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모바일 플랫폼 사업을 했던 중진 임원을 스카웃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 내에서도 각자가 플랫폼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부에 있는 전문 인력을 영입을 해가지고 시너지를 만들려고 계속 임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회사 전체적인 수익을 내서 내부의 자회사들이 끊임없이 연동하고 경쟁하고 신사업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다. 이게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타겟의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타겟이 필요한 거죠. MBC 입장에서. 제가 MBC를 볼 때마다 제일 걱정되면서도 안타까운 단어가 우린 지상파예요. 이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광고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부탄가스를 판매하는 두 가지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썬연료라는 부탄가스와 맥스부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썬연료 광고를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조강기처가 좋더라. 썬연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국민연료 썬연료. 여러분의 사랑으로 30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연료 썬연료. 라디오에서 많이 들으셨죠? 상품의 기능과 제품의 특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광지처, 친구, 30년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냥. 자, 맥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터진 줄 알았네. 풍선은 터져도 맥스는 안 터집니다. 안 터져요. 폭발 없는 안심부탄 맥스. 올여름 휴가 맥스부터 챙기세요. 자, 상품의 기능을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목적이 없이 가격만 다운시키고 할인 판매하고 이러면서 조광지처를 얘기합니다. MBC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런 사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씩 드라마만큼은 예능만큼은 MBC는 로켓 발사대다, 위성 발사대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TVN이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도 초기 시장에서 1차 배급 시장은 지상파다. 그 지상파는 일단 위성을 띄워주고 로켓을 띄워주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런데 최근에 로켓 발사대보다 전투기를 이용하면 위성을 쏠 때 가격을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를 갖고 위성을 갖고 올라가서 일정 궤도에서 날려버리면 그때부터 우주에 나가는 위성이나 로켓가 훨씬 더 저렴한 비용 나간다는 것이죠.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의 기능 자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의 고민을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타겟은 재설정돼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같이 아직도 CBS 들었다가도 걱정돼서 다시 MBC FM4U를 듣고 KBS 1을 들었다가 다시 FM4를 듣는 집토끼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 검증된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렸을 때 MBC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 놀다가 뛰어들어왔던 세대들, 지금 40, 50대들, 386 이상들 세대가 아직도 여전히 MBC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좋습니다. 조사해 보면 나오죠. 그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집토끼들이 하나 둘씩 딴 데를 봅니다. 그들을 귀환시킬 전략이 필요하고요. 산토끼들을 다시 불러들여야죠. 산토끼가 모험이다, 재밌는 MBC라고 올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토토와 같은 프로그램 역시나 정말 좋은 시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산토끼를 다시 MBC를 갖고 오게 하고 집토끼를 귀환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지상파 타겟의 명확한 설정이 브랜드의 포커스로 필요하다. 예전에 1919년 3.1 독립운동이 다음 주죠. 3.1 독립만세 운동이 생기고 나서 일본 제국주의가 더 이상 한국을 포갑정치하면 안 되겠다, 문화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1920년대 한국의 민족신문들의 창간을 허가합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가 창간이 되고 조선일보가 창간이 되죠. 그때 동아일보가 신지식층, 젊은 층을 식자층을 독자층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시도한 게 뭐냐? 김동성이라는 아주 글로벌한 미국 유학 가기 직전의 만화가를 통해서 만화를 연재합니다. 그래서 독자 만화도 하고 만화를 연재하면서 많은 독자들이 동아일보를 보게 되니까 조선일보가 김동성을 스카우트해 버립니다.
김동석 만화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연재되면서 식자층을 모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랬던 신문사가 1990년대 무슨 일을 했냐? 조선일보가 광수생각이라는 만화를 연재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코리안 도날드 닭이라는 만화를 연재하죠. 바로 이런 만화를 연재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뭐냐? 바로 똑같은 동기입니다. 10대가 신문에서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상파의 문제가 그겁니다. 10대가 안 봅니다. 제가 MBC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봐가지고요. 수업 시간에 애들 재밌게 하려고 저는 50분 수업하면 헛소리를 한 40분 합니다. 그래도 애들이 10분 주목을 않거든요. 그래도 안 자니까 40분 딴 얘기 합니다. 그리고 10분만 핵심 체크 해줍니다. 밑줄 쫙 하는데 문제가 뭐냐? 드라마를 얘기해도 아무도 안 봤다는 거예요. 애들이 신문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보긴 봤대요. 뭘로? 네이버 캐스트로 부음부음 봤대요. 전체도 안 보고 누가 나온지는 알아요. 그런 소비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MBC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뽀뽀뽀나 기존의 마루치 아라치 같은 저희가 옛날에 봤던 컨텐츠 같은 10대에 대한 아니면 유아층을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다시 한번 MBC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MBC가 이번에 조직 개편도 하면서 기존의 편집국으로 다시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국으로 들어가서 MBC도 애니메이션 투자를 많이 해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보다 더 투자가 좀 늘어나서 기존의 집도끼들을 관리해낼 수 있는 전략들이 중장기로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제너레이션에 대한 투자들, 그들이 10년, 20년 동안 잠재적인 플랫폼을 인식해서 똑같은 올림픽 중계를 해도 난 MBC가 편해 라는 생각으로 돌릴 수 있는 지금의 40, 50대처럼 그들을 좀 잡을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의 40, 50대를 다시 귀환시키거나 산토끼들을 부를 수 있는 소비 주체에 대한 분석은 물론 하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나온 햄릿 증후군 같은 거 있죠. 선택을 못합니다.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아침 방송에서 MBC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나 아침 방송에서 콩나물이 몸에 좋다라고 얘기하면 압구정동 백화점에 콩나물이 1시간 만에 없어진다면서요. 이런 식의 선택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한 햄릿 증후군에 대한 대안들, 그다음에 어느 곳에서 살지를 모르는 옴니 채널 쇼핑 같은 거에 대한 가이드, 일상의 자랑질을 요구하는 20, 30대가 자신의 자랑질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올해 최고의 소비 주체로 떠오른 어번 그레니, 돈 많은 할머니 그룹들, 이 새끼 네가 키워라 난 네 애 안 본다라는 60대 이상의 돈 많은 할머니들 그룹들이 어떻게 지상파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의리와 리더십 차원 떠나서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겟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플랫폼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플랫폼이나 신규 플랫폼을 MBC가 개발한다고 할 때 MBC가 갖는 가장 중요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미 컨텐츠 비즈니스는 기본이고요. 플랫폼 비즈니스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CJ ENM 같은 사례를 보면요. 지금 CJ ENM에 있는 김성수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온미디어 대표이사입니다. 원래 투니버스부터 런칭했던 분이시죠. 투니버스 런칭할 때부터 제가 알았던 분인데 그분이 투니버스 런칭을 가서 온미디어 가가지고 하나씩 바둑 채널 사고 채널 사서 온미디어를 만든 다음에 그게 CJ ENM과 합병이 됐습니다. 그때 동양그룹이 가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김성수 대표한테 가지 말고 동양그룹이 있자. 근데 김성수 대표가 저는 CJ 가겠습니다. 가서 어떡하려고 거기는 다 점령군이 있는데 그때 김성수 대표 하는 말이 CJ는 좀 문화가 다릅니다. 그랬대요. 여전히 CJ 와서 법적인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서 감옥도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 든든하게 살아남아서 CJ ENM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J는요 점령군의 혁명군의 문제가 아니라 연합군입니다. 신규 플랫폼을 샀다, 만들었다 하면 거기에 있었던 경영군들이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봐준다는 겁니다. 지상파가 현재는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자회사를 만들면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본부에 있던 사람들이 가면 늘 그분들은 어떤 생각하냐? 다시 돌아올라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나 새로운 플랫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경험도 그때부터 리서치가 시작하면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공격적인 전략은 경험 많은 인력들을 스카우트하고 그들에게 성과를 맡길 수 있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로 이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남들이 파는 게 아니라 MBC가 직접 많이 비싸게 오래 여러 곳에 팔 수 있는 전략은요 바로 휴먼 캐피탈입니다. 전문 인력들을 얼마나 MBC로 불러들일 수 있는가라는 적극성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분위기가 거의 부흥의 수준입니다. 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파괴적 기술 혁신입니다. SN 같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보면 소녀시대의 수익금으로 잉여 자금으로 엑소에 투자. 요게 엑소랍니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엑소를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엑소의 기획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일반 다른 기업들은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못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락킨이라고 그러죠. 고착화된 리딩 컴퍼니는 절대 혁신이 어렵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에도 수익이 남으니까요.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20%가 넘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혁신을 해도 대응을 안 씁니다. 니 해라. 무료 메시지 해라. 3년서 적자 나는데 되겠냐? 그런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00분의 3이라는 또 규제가 있죠. 지상파의 PP 규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혁신의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의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MBC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혁신과 실험의 DNA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그럼 100분의 3이어서 6개밖에 못 만든다면 6개를 어떻게 재조합하실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개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융합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하고는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론이고요. 지상파 컨텐츠 플랫폼의 공영성이 명분입니다. 그게 위기도 될 수 있고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융합 컨텐츠의 기획 개발 및 유통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를 제가 조금 아이디어 차원으로 썼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플랫폼을 서비스할 때 세대별로 맞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MBC라는 앱을 만들 때 그 앱 자체가 유아용 앱과 그 다음에 10대 앱과 20, 30대 앱과 중장년층 앱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플랫폼이 늘어나야 광고 플랫폼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앱에다 전부 다 그걸 다 끌어모아서 간다. 예전에 그 원혜영 의원이라는 그 저 민주당 의원이 있을 때 부천시장 하실 때 제가 만화 페스티벌을 부천 같이 할 때 아니 1억짜리 페스티벌을 7, 8개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시장님 그럼 모아서 한 7, 8억짜리 큰 페스티벌 하나 하시면 보도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원혜영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원혜영 시장이 이 사람아 부천 같은 중소도시는 아무리 큰 거 해봤자 보도가 잘 안 돼. 작은 거 많이 해서 여러 번 보도되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하,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모바일 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로 집적화시키는 것보다 파편화시켜서 사람들을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서 플랫폼의 가치를 만들고 그걸 다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MBC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예능 DNA가 있습니다. 그 예능 프로그램과 실시간의 SNG를 어떻게 연동시킬까? 무한도전을 보는 10대들이 깔깔대고 봅니다. 그런데 손에서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기다가 SNG를 깔아서 무한도전 보면서 SNG를 하면서 동시에 하면 그것도 광고 프로그램 될 수 있을 건데 게임이?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SNG의 융합 스토리텔링과 예능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동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요건 말씀드린 겁니다. 새로운 신규 스타 시스템이나 드라마 스트리미지를 디지털 캐릭터 SNS에 어떻게 비즈니스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또 필요한 시점이고 이번에 소장님한테 받았던 용인에 있는 드라미아가 있습니다. 이 테마파크 전략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80만 평 이상 되는 용인의 MBC의 그 이쪽에 드라마 테마파크죠. 이게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직접 방송을 찍고 있는 방송존과 그걸 보기 위해서 몰려들 수 있는 중국 관광객 중심의 관광존,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에코존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될 수 있는 기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부천시, 서울시, 광주시, 경주시 몇 군데 지자체로부터 끊임없이 자문 요청을 받고 있는 게 바로 한류 콘텐츠를 어떻게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중국 사람들이 오면 해완지면 갈 데가 없답니다. 낮에도 몇 군데 갔다 오면은 쇼핑밖에 할 게 없대요. 그들이 가서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갖고 오는데. 그래서 드라마 세트장을 서울에 만들자.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기 중계동 쪽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거기까지 누가 갑니까? 중계동까지 안 갑니다. 상암동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드경장 옆에가 그 옛날 기름통 있죠? 그 가솔린 그 저기 기름을 보관하던 엄청난 통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월드컵 경기장 지으면서 안전 때문에 기름을 다 빼고 텅 비어 있어요. 산속이 지금. 사실 그런 것도 드라마를 찍는 세트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도 충분히 제안을 할 수가 있고 서울시가 지금 아이디어 없어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미아를 만든 이유는 MBC가 만드는 모든 드라마의 세트장을 거기에 집적화시켜서 다른 사람 좋은 일이 아니라 MBC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최대의 수익을 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용인시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와 협상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국면을 만들어내실 필요가 있고 서울시랑도 상암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MBC의 기득권을 빨리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자체들은 지금 목이 마릅니다. 어떻게든 사람 불러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드라마 컨텐츠를 통해서 테마파크 전략을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웹툰 비즈니스를 스토리텔링 활용하는 방송툰 같은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방송툰 같은 게 SBS 같은 경우는
아이고 안 되네. 아까 예능 프로나 드라마의 뒷얘기들을 웹툰으로 만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도 오늘도 몇 가지 중요한 뉴스가 터지면 푸시 서비스가 옵니다. 신문사 푸시 서비스가 동화 뭐 쭉쭉 오는데 MBC도 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씩 볼 때마다 MBC의 서비스가 동영상 서비스는 되지만 기존의 신문사 서비스보다 더 특화될 필요가 있다. 뉴스 서비스가 앱으로 왔을 경우에 그 앱 자체가 내가 좀 보고 싶어하는 앱. 왜냐하면 동아 조선 중앙에서 끊임없이 푸시 서비스 똑같은 기사가 똑같이 저한테 옵니다. 근데 MBC가 다른 거에 와야 되겠죠. 그 서비스가 오더라도 제가 문화 쪽에 관심이 있고 IT에 관심이 있다면 IT와 문화에 대한 서비스가 푸시로 올 수 있는 서비스가 디테일하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차별화가 될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라디오 생방송을 하실 때 기존의 음원 서비스 인기 차트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런 것들을 라디오에서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서비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라이브입니다. 지금의 지상파 가장 약한 게 저는 라이브라는 생각이 듭니다. 8시에 뉴스를 봐도 다 녹화된 필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파트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기존의 포털의 뉴스와 신문사 뉴스와 다를 수 있는 라이브의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요 다음 페이지도 나오지만 이게 바로 MBC의 MB기라는 캐릭터입니다. 바로 이 MB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지는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좀 더 예능 프로나 기존의 드라마에 내지는 밑에 나레이션 깔릴 때마다 이 캐릭터를 이모티콘화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인지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들이 많이 개발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세대별 앱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장르별 앱, 그러니까 MBC 뉴스, MBC 드라마, MBC 라디오식의 이 차별화된 앱들을 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MBC라는 거대한 군에다가 그것들을 모아내 가지고 서비스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푸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MBC를 주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입니다. 포맷 수출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해외 어차피 나는 가수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 포맷 수출에 대해서 기존의 지상파 내에서도 MBC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SBS가 하고 있는 그 배짜라식이 있습니다. 안 팔아. 그 돈에 안 팔아. 안 사. 뭐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배짱을 튕길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포맷 수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협상력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브랜드 아젠다에 대한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1인 가족이 거의 40%를 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때문에 먹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밥 먹기 싫으니까 먹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1인 가족에 대한 키워드, 또 한국 사회 다음 대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드인 진영 논리에 대한 갈등 해소 방안, 그다음에 저녁 없는 가족들을 중심으로 가족의 저녁, 스포츠 인기 스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스포츠. 이미 KBS도 그런 걸 하고 있죠. 우리 동네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젠다에 대한 선점이 약간 늦는 건 아닌가 MBC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MBC가 현재도 MBC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특화하고 이런 공모전을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 통해서 1월 말에 발표를 했죠. 소통하고 실험하고 조직 개편 통해 적극적인 텔리몬스터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경영 차원에서도 애니메이션 작업에 보다 많은 투자나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지상파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더니 EBS 같은 경우는 해외 공동 제작, 그다음에 지자체 진흥원과의 펀드도 만들고 연계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EBS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애니메이션으로 더 많이 뽑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SBS 같은 경우도 파피포 메모리즈 같은 일러스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초단편 몽키스 같은 애니메이션에다가 기존의 TV 시리즈 같은 완구를 많이 팔 수 있는 것들도 개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KBS 같은 경우는 방송권료를 인상해서 외부의 제작사들이 KBS에 더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신외주 정책이나 서울시랑 연동해서 좀비덤이라는 이런 식의 초단편 애니메이션도 지자체 돈을 끌어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까 이 진행을 도와주신 분이 그러셨어요. 저기 타이머를 설치했다고 보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씩 사회를 보기는 합니다만 이런 영의 숫자를 앞두고 이렇게 한 20여 분 기다려보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마 우리 한 교수님이 준비를 잘 하셔서 제가 결론을 잘 내고 있죠. 준비를 잘 해오셔서
듣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코멘트 같은 것들을 아마 우리 객석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상파 MBC의 콘텐츠 전략과 관련해서는 뭐 웹툰 애니메이션을 넘어서서 상당히 그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제자하고 좀 다르게 저희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좀 짤막하게 간단하게 코멘트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용식 교수님부터 시작할까요? 길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아니 너무 재밌게 웃다가 보니까 뭐 말씀드릴 게 하나도 생각도 못 해놨네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저희 가족의 상황이 좀 오버랩됐어요. 저희 딸 아이가 이상하게도 딸인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매일 진짜 사나이를 그렇게 봐요. 아마 군대 갈 것 같습니다. 걔는 진짜 사나이로 뭐 밖에 나갔다 와도 그 시간에 맞춰서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는데 어느 순간 안 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사주니까 요즘은 웹툰을 보고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저희 아들이 차지하는데 저희 아이는 애니메이션을 봐요. 코난 아시나요? 코난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어린아이가 맨날 사람 죽이는 거나 보고 있고 또 하나 하는 것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TV를 잘 안 보고 TV는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봐요. 저만 방송을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채널 리모컨을 제가 가질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거의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죠. 그래서 지금 현상을 보면은 어린 세대들이 소비하는 컨텐츠와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까지 가면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행태가 지금 현재 바뀌고 있다. 일부만이 현재 TV를 보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듣다 보면 결국 제 마음속에 생기는 건 뭐냐면 컨텐츠가 결국은 돈이 되는 거구나. 또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OSMU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코프라고 해서 크리에이티브 완스, 퍼블리시 에브리웨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컨텐츠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상파는 그동안 컨텐츠는 잘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도 잘 만들 수 있을 거냐? 앞으로도 잘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쟁자들이 다른 영역에서 나타나면서 그러면 컨텐츠만 잘 만들어서 예전과 같은 양을 만들어서 잘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 자체를 잘 보고 시장 자체를 더 어떻게 보면 큰 시장을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을 좀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MBC든 아니면 다른 지상파든 일정 정도의 지금 현재 사이즈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사이즈의 자본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컨텐츠를 가지고 딜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다른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한창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MBC는 지상파 채널만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국 PP 쪽을 보면 PP 쪽에서는 대부분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포츠나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PP 전략부터 다시 짜서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광고 유치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법도 고민을 한번 빠르게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짤막하게 코멘트. 우리 박현수 교수님 부탁합니다. 제가 준비한 걸 네, 사실은 그 오늘 이 한 교수님 발표 내용을 받고 제가 우리 조교를 시켜가지고
전 지상파의 모든 프로그램의 연령별 시청률을 다 분석해가지고 데이터 이만큼 뽑아놨는데 제가 그걸 놓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메일 받은 거 전화기로 막 하면서 간신히 몇 개만 좀 표시했는데 짧게 그냥 그건 제가 그 파일로 저 김준희 시장님한테 보내드리든지 뭐 하겠습니다. 근데 뭐 기억나는 것만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업을 가야죠. 새로운 사업을 가야 되는데 한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메인 타겟들은 좀 젊은 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상파는 점점 이 젊은 층에서 멀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제가 시청률을 뭐 정확히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한 많게는 5배, 보도 같은 건 한 5배 차이 납니다. 1, 20대와 4, 50대에서. 그리고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다 2, 3배씩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올드한 타겟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신사업도 넓혀야 하고 막 그러니까 시청률이 안 나오더라도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걸 만들어야 하는지 이게 정말 큰 계속 해온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뭐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청률도 중요하고 새로운 시도도 중요한데 그 새로운 시도 가운데 아까 유용식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비전을 보는 방법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조사한 것만 해도 한 30% 정도 나는 가수다 시즌 제가 1 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30%가 나는 가수다를 본방을 안 봤는데 지금은 그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푹이라든지 이제 SMR을 이용하는 뭐 아까 네이버 TV 캐스트도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어떻게 광고를 집어넣을까를 광고국이나 광고 기획국만이 아닌 전사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광고를 넣는다는 그냥 광고 넣으면 되잖아 하지만 그걸 넣어서 어떻게 효과가 났을 때 어떻게 요금을 받을 건지 어떻게 팔 건지 하는 일들은 정말 복잡하고 그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먼저 좀 고민됐으면 MBC에서 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한정환 교수님 MBC가 애니메이션 강국이라고 그랬지만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시청률 딱 분석해 보니까 MBC가 최하위입니다. 지상파에서 지금. 그리고 그 10대 20대가 좀 가까이 접근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뭐 MBC는 무한도전이고요.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지만 드라마보다는 오락 프로그램들이 젊은 층에는 오히려 더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시청률이 높은 이유는 이 4, 50대 시청률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젊은 층들은 오히려 개그 콘서트나 뭐 혹은 연예가 중계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 그건 KBS 겁니다만 MBC로 치자면 그런 연예 프로그램 연예 뭐 보도 프로그램 할까요? 뭐라 그러나요? 그걸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이 연령 계층 간의 차이가 적었다는 것까지 하나 말씀드리고 뭐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원 선생님. 예, 우선 그 한 교수님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공부가 또 많이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나중에 사모님께 좀 여쭤봐야겠어요. 정말 집에서 그렇게 시니컬하신지. 근데 뭐 아무튼 오늘 뭐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제가 좀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딴 데서도 많이 하는 말인데 결국은 그 미래 미디어 시장에서 컨텐츠는 돈을 버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컨텐츠는 사람을 모으는 역할이다. 결국은 돈을 버는 것은 서비스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웹툰 사례에서도 뭐 그런 일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디즈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상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 부분은 캐릭터하고 그런 그 기타 부가적인 상품 판매 수익이 대부분이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 페리페럴 액세서리 쪽이 그러니까 부가 액세서리 쪽이 한 15% 정도 전체 애플의 수익 규모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근데 그 우리나라 방송 사업자들은 아직도 컨텐츠만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아직도 거기에 천착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유료 방송 플랫폼을 저는 조금 좀 비판적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사업을 통틀어서 싱글 호밍 다시 말해서 배타적인 사업자 집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은 몇 개 되질 않습니다. 거의 유료 방송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B2C 접점을 갖고 있는 사업 모델은 굉장히 강력한 그 서비스의 유연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방송 사업자들은 뭐 그런 어떤 컨텐츠 사업에만 이렇게 몰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MBC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미래에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전에 외국에 학회를 갔었는데 ICT 분야의 학회를 가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례는 막 누구나 다 들으려고 하고 관심이 있어 하니까요. 근데 그때 플로어에서 굉장히 시니컬한 그 코멘트가 나왔는데 한국은 절대로 디지털 콘텐츠 강국이 될 수 없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유인즉슨 아날로그 컨텐츠가 너무 빈약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 컨텐츠가 풍부해야지만 그것이 디지털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보다 아날로그의 컨텐츠를 얼마나 디지털로 효과적으로 옮겨 마이그레이션이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자기는 보는데 한국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오늘 또 이제 한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문 구독이 학교 교과 과정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신문 열독률이 50%가 넘고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파가 소위 말하는 그 세대 간 중복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뉴 제너레이션을 끌어당길 것인가.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는 디지털 컨텐츠가 될 것이고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지상파 입장에서 보면은 적어도 아날로그 컨텐츠에서는 강자에 속해 왔고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디지털로 마이그레이션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을 자기 소비자로 끌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일단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상파도 비판에서 좀 벗어나긴 좀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길어지는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멀티 플랫폼 전략인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상파를 보면은 개방이란 단어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폐쇄적 수기성이니 순혈주의니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앞으로는 서드 파티가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어떤 연계형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 배분 모델로 가져가느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지상파와 외주제약사 또는 독립제약사의 저작권 문제를 보면 물론 저작권 제도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문제도 있지만 수익 배분보다는 굉장히 독점화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갖거든요. 하다못해 작가분들까지 이제 저작권 그 논의 구조에 들어와서 그 수익 배분이 그러니까 2차, 3차 시장에서 굉장히 사업하기가 버겁고 이제 예를 들어서 티커머스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타 컨텐츠에 대한 개방이 되지 않으니까 연계형 서비스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멀티 플랫폼 컨텐츠 전략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개방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 결국 뭐 티커머스는 최근에 뭐 독립형만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고 뭐 신문사도 지금 티커머스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뭐 앞으로 지상파들이 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텔코들도 아까 SK 사례를 보셨겠지만 혁신적 서비스는 SKT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SKT 계열사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플래닛도 그렇고 그러니까 SKT도 실제로 2010년 11년에 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혁신성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SKT가 정말 잘 나가던 때 90년대 중후반에 우수한 인재들이 매니저급으로 올라오면서 팀장급으로 올라오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혁신성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혁신성인데 그 지상파의 혁신성은 그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 부분이 어떤 관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뭐 요약을 하면은 결국은 미래에서는 개방성을 전제로 해서 어떤 컨텐츠가 결합된 연계된 서비스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게 뭐 제 느낌이었고 오늘 뭐 한 교수님 말씀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어디 말씀하실 분 한 번 더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좀 쉬었다가 객석의 이야기를 듣고 또 코멘트를 하시든지요. 객석에 말씀들 없으신지요? 아까 저기 김창환 발제자께서 특별히 한 분을 또 성함을 지목하시면서 그랬는데 제가 뭐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몸이 불편하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자유롭게 뭐 코멘트를 하시죠. 뭐 특별한 뭐 질문이나 이런 거보다도 말이죠. 그 사이에 우리 의원님들 혹시 더 짧은 코멘트 시간이 거의 됐고요. 제가 짤막하게 예,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원 교수님 역시나 우리의 머리를 맑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그 현안, 대상, 그 현상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 앞으로의 혁신, 뭐 새로운 전략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마치 그것이 아이디어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았다. 그런 걸 미처 몰랐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해볼 수 있었는데 늦었다.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물적인 기반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새로운 캐릭터 사업, 새로운 테마파크 사업, 연계 사업 이런 거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그런 자본이 투입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원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애니메이션 그리고 유아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MBC는 그런 측면에서의 기반은 상당히 지금 약화되어 있다. 과거에 애니메이션 이제 다 버렸잖아요. 내보냈죠. 그리고 유아 프로그램은 이제 EBS에서나 만들 거라고 해서 다 떠나 보냈습니다. 새롭게 가져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KBS 같은 경우에 거기 유아 프로그램들 하던 PD들이 전부 다 이제 회의감을 갖고 있을 정도고 이제 더 이상 만들 수도 없다. 제작비도 안 준다.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적당히 섞어가지고 그냥 방송이나 재방 비슷한 방송이나 하게 하라. 이런 측면에서 캐릭터 사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유아 프로그램의 기반은 없다. 굳이 공영성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기반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본 측면인데 예를 들면 테마파크 같은 거를 이제 만든다. 드라미아 같은 걸 만든다. 옛날 같으면 드라마 하나 만들 때 자치단체랑 이렇게 엮어서 거기에 만들었죠. 뭐 문경 같은 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어디도 만들고. 근데 그게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새롭게 MBC에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대한 돈이 들어가죠. 왜 저기 민속촌 같은 데보다도 이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 외국의 유수의 그런 테마파크 같은 것처럼 그걸 만들 수가 있는가. MBC가 과연 그거를 할 만한 투자할 만한 그런 돈이 있나. 지금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제작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당장 MBC는 부채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당장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자본을 투입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나의 새로운 사업으로 리스키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가, 80만 평의 땅은 있지만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딜레마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는 거고요. 혁신 측면에서의 기반은 두 가지죠. 컨텐츠고 하나는 유통 전략 측면인데 사실은 우린 자꾸 유통 전략, 서비스 이런 측면만 생각을 해서 결국은 상대적으로 컨텐츠에 대한 그 컨텐츠 구성에 있어서의 혁신성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이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관심, 투자 이런 측면들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유통 전략이나 서비스 전략 같은 것은 누굴 걸 빌려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팔아먹을 게 없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래서 혁신의 함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마케팅만 잘하고 판매 부서만 만들어지면 그것이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본령, 컨텐츠 측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뭐 테마파크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그럴 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무한도전하고 대장금 두 가지죠. 사실은 이거 말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대장금 2를 만들어야 되고 무한도전을 통해서 캐릭터 사업을 몇 가지 할 수 있는 여지들만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드라마라든지 컨텐츠 부분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드는 건 엄청난 그런 매출을 올리거나 흥행을 한 그런 컨텐츠를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가 이렇게 하고 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그냥 10회, 20회 하고 가는 드라마에 대한 전략을 거기에 적용할 수는 없는데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새롭게 무한도전, 또 다른 무한도전, 또 다른 대장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꾸 이제 혁신만 강조하고 마케팅 부서를 신설하고
이런 특임국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것이 마치 컨텐츠의 그 무엇을 미래를 열어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혁신의 함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중요한 건 전환기 그 위기의 국면에서 항상 본질적인 질문이 제기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본질적인 질문은 컨텐츠고 컨텐츠의 혁신성이고 혁신 동력이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MBC가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프론트로 달려가는 그런 새로운 그런 부대 사업, 제3의 사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되지만 그것이 주 메인스트림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콘텐츠가 잘 팔리고 이런다는 것은 최소한 그게 융합 콘텐츠라고 할지라도 원천 소스로서의 좀 대박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원천 소스가 인기가 없는데 부가 서비스가 일어날 리가 상당히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논의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개 이런 것들은 휴머니티스라든가 아트, 예술적인 접근이라든가 개인적인 역량, 스타 제작자 이런 식으로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좋고요. 당연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것 못지않게 도대체 이용자라고 불러도 좋고요. 저희는 이제 전통적으로 수용자, 시청자라고 불렀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그 콘텐츠 이용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말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박 교수님이 시청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초보적인 기본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도대체 어떤 것들을 얻고 있고요. 그런 그 이용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그 다양한 콘텐츠 속에서 그런 이용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런 결과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서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점장인은 아니지만 생각한데 그리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거와 함께 이런 그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도대체 이용자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그래 뭘 좀 안다 이런 식의 분석들이 좀 철저하게 되는 그런 부서가 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우리 객석에서 또 말씀하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 그 마이 게임 런칭한 게 저희 부서입니다. 근데 저희가 드라마나 예능 IP를 가지고 게임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마이를 시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성공을 못했습니다. 근데 마이 혹시 게임을 해보셨습니까? 저한테 묻습니까? 아니, 저기 교수님 발제하셨던 교수님. 제 대답 아시죠? 네, 안 하십니다. 마이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요, 거기 들어가면은 마이 드라마와 관련된 게 거의 없습니다. 드라마에 마이를 썼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동물들을 뜸과 침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발전시켜가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드라마와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드라마 내용과는 거의 한 95% 이상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산업이더라고요. IP를 가져가지만은 이름 말고는 가져가는 게 거의 없어요. 차용하는 게. 그리고 디즈니의 프로즌이 이제 게임으로도 영화로도 성공하고 게임으로도 성공을 했는데 디즈니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축하한다. 너희 게임을 잘하는 성공하는 비법이 뭐냐? 그랬더니 11번째 망하고 12번째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게임도 보면은 프로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보석 맞추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희 방송사 전체로 보더라도 이 드라마나 방송 IP를 가지고 게임한 건 거의 없거든요. 그게 매력이 있으면은 아마 게임사에서 먼저 달려와서 하자고 할 텐데 하지 않는 걸 보면은 이렇게 그 접점이 많은 것 같지만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고 다만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캐릭터를 가지고 차용하는 캐릭터만 가져다 하는 건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저희 드라마 가지고 디지털 이모티콘 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모티콘은 감정이 풍부하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드라마 화면을 캡처해서 보통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묻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모티콘에서 나오는 것은 다 이 배우들을 초상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초상권으로 다 나가고 저희한테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는 하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고민과 관련해서 우리 한 교수님 발제하셨으니까 또 짧게 뭐 코멘트 하실 수 있는지요? 그 아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기획 파트 사업부에 본래 게임 쪽에 계시다 오신 분도 계시나요? 없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지상파가 게임을 하겠다면 게임 쪽에 있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게임 없는 분이 여기서 게임을 하겠다면 당연히 그런 식의 시행착오가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외부의 게임을 제대로 지상파 하겠다고 고민을 할 경우에는 진짜 게임을 런칭해보나 기획해보나 한 사람들이 와서 지상파가 가지고 있는 실적인 가능성 있는 컨텐츠를 활용하거나 변형시키는 방법들이 연동이 돼야지 여기에 있는 인력 가지고 계속 아이디어 내면 사실 그게 더 한계에 봉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시니까 다른 임원분들한테 좀 뽑아라 사람을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제가 도움 드리려고 했던 말이거든요. 사실은 예, 도움 됐으면 바람입니다. 제가 들어봐도 도움 드리려고 했네요. 예. 혹시 객석에서 더 말씀 있으세요? 예. 예, 저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창원 교수님한테 그 웹툰 플랫폼 관련돼서요. 저희가 지금 좀 유심히 그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과열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어떤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커지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 포털 사업자들도 뭐 적극적으로 굉장히 뛰어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뭐 레진 코믹스나 뭐 탑툰이나 아니면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사업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벤처 캐피탈들이 굉장한 돈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저희가 어떤 그런 그 웹툰을 직접 제작하는 형태,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형태보다는 그 플랫폼화 전략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라고 조언을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과열된 시장에서 과연 저희가 그만한 자본을 투입을 해서 플랫폼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지상파로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웹툰 시장에 진출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방향이 가장 어떤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그 가장 취약한 점이 이제 자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동일한 고민 중에 한 가지인데요. 지금 웹툰 플랫폼의 특성화 사업들을 하고자 고민하고 있는 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웹툰 플랫폼 자체를 MBC가 가지고 있는 원천 소스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동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그런 팀들의 노하우를 가져오는 방법들. 그러니까 지금의 자본가들이 하고 있는 가장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 투자자들 하는 방법은 잘 만들어진 플랫폼 아이디어나 구성 인자들을 찾아내서 그들과 연계하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MBC 자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사실 제가 봐도 불가능합니다. 투자받기 힘들고요. 그래서 MBC가 가지고 있는 원천 소스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존의 플랫폼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팀들을 찾는 게 가장 빠르지 않나 싶고,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런 팀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본인들이 플랫폼을 만들 줄도 알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연동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의 원천 소스를 링크를 해야 되는데 그 링크를 할 수 있는 게 지상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노하우들이나 소스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얘기하기에는 힘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 그런 친구들이랑 리서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공영방송 아닙니까? 지상파가 MBC가 갖고 있는 참 어려운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모든 웹툰 플랫폼이 다 성인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부도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탑툰 얘기할 때 그 P2P 사이트 업자들이 그냥 2, 3년 하고 그냥 때려칠 생각으로 지금 돈을 끌어모은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반감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 사업 자체가 문화부의 고민이 되고 지금 만화판에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틈새 시장을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팀들과 MBC가 연동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MBC 간판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신규 사업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MBC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작업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연동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게 뜬 다음에 MBC 브랜드 나가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MBC랑 간판 들고 나서 가자. 이럴 경우에는 더 리스크가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존 팀들의 리서치를 통해서 그런 팀들을 도움 줄 수 있는 컨텐츠의 원천으로 시작한 사업을 갖고 노하우를 배워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물론 이번부터 코카를 중심으로 한 문화부 지원 사업 자체가 바로 새로운 웹툰의 틈새 시장 플랫폼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확장될 겁니다. 예를 들면 유아 웹툰, 엄마랑 같이 보는 웹툰, 내지는 순정 웹툰, 뭐 명랑 웹툰 이런 식으로 새로운 플랫폼들이 지원 사업들이 올해 발주가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팀과 MBC 연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 혹시 위원님들 말씀 간단하게 한 분 있으신지 뭐 없으셔도 되고요. 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이재현 교수님하고 김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사실 경쟁력은 우리가 강조하듯이 특히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에서 나오는데 정말 좋은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용자들이 어떤 컨텐츠를 원하는가,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인 요인인 디바이스나 뭐 네트워크나 이런 쪽이 변해도 결국 그 변화를 따라가고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은 이용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관점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의 주안점을 정말 둬야 되는데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이용자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용자들이 지상파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는 가장 그 러프한 데이터가 시청률입니다. 근데 시청률이 방송사에서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고 조사 회사로부터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는 이제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상파 방송사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자신들이 직접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심지어는 시청률조차도 사실은 외부 기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통신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통신사들은 이용자들의 고객 정보들 플러스 해갖고 소비 정보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요즘 흔히 얘기되는 빅데이터, 데이터 마인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런칭하고 그러는데 과연 지상파는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과연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 행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게더링 해가지고 정말 본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컨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지상파 쪽에서 필요하다, 방송사 쪽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대략 뭐 오늘 제 5차 콘텐츠 융합 통한 지상파 플랫폼 전략에 관한 포럼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제가 그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이 포럼이 제발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그 말씀해 주실 어떤 제안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 김지현 소장님께 또 국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포럼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김창완 선생님 오늘 저기 시간 넘기면서까지 발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완 선생님. 네. 그래. 제가 이거 사실은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창완 선생님 노래 무슨 사람? 죄송합니다. 네. 그냥 우리 간단하게 다